2년 사귄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처음으로 예비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입니다. 사귀는 동안 한 번도 양가 부모님을 뵌 적이 없던 터라 굉장히 긴장되는 자리였어요. 왜 그렇게 긴장해? 완전히 얼었네. 그럼 긴장되지. 긴장이 안 되겠어? 잘 봐달라고 만나는 자리인데. 너무 긴장돼. 나 실수하진 않겠지?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해. 실수할 게 뭐 있어? 소연이 네가 평소 말실수하는 타입도 아니고 덤벙대지도 않는데. 긴장해서 평소 안 하던 짓 할까 봐 그러지. 그러더라도 우리 부모님은 귀엽게 봐주시겠지.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 동생 보고 실수하지만 않으면 될 거야. 너무 빤히 쳐다보지 말고 따로 질문하지 말라는 거? 그건 제대로 기억하고 있어. 그럼 됐어. 남자친구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어렸을 때 열병을 앓은 후 걷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빤히 바라보는 것도 싫어하고 자신에 관한 질문을 하는 등 호기심을 갖는 것을 극도로 꺼리니 주의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남동생을 과하게 보호하는 스타일이라 남동생에게만 잘하면 큰 문제 없을 거라며 안심시켰죠. 그렇게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에 떨어져 있는 마을로 남자친구의 집은 1층으로 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학창시절엔 도시에서 살다가 10여 년 전 그곳에 집을 지어 이사 갔다고 했죠. 어머, 어서 와요. 소연 씨?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진소연이라고 해요. 그래요. 어서 들어와요. 먼 길 오느라 수고했어요. 예비시댁에서는 웃는 얼굴로 환대해 주셨어요. 깔끔한 집에 아들을 위해 맞춘 듯 이곳저곳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집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부모님의 안내에 따라 거실에 가서 앉자 이내 방에서 남동생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진소연이라고 합니다. 예. 남동생은 다소 무뚝뚝해 보이는 인상으로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까딱하더라고요. 성격상 살갑게 맞아주진 않을 거라는 남자친구의 말이 있었기에 그다지 당황스럽지는 않았지요. 그렇게 거실에서 의례적인 인사와 질문이 오고 간 후 식당으로 이동했어요. 널따란 식탁에 상다리가 괜찮을까 싶게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석호가 소연 씨 해물찜 좋아한다고 하던데. 네, 저 해물찜 좋아해요. 해산물 킬러거든요. 어머, 그래요? 잘 됐다. 많이 먹어요. 이거 다 소연 씨 위한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럴까?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남동생은 어린 나이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동서가 될 사람도 있었는데 저에게 목인사를 한 뒤 다들 식탁에 앉아 식사를 시작한 후에도 내내 주방에만 있는 겁니다. 편의상 그 사람을 동서라고 할게요. 동서는 가족이라기보다는 마치 집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아무리 집에 손님이 와서 바빠도 그렇지 그것도 가족 행사였는데 혼자 소외된 것 같았죠. 다른 가족들의 태도도 좀 이상했습니다. 예, 이쪽에도 정그릇 놔야지.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한마디 툭 던지면 마치 기계처럼 달려와 명령을 수행한 후 금세 사라졌어요. 누구 하나 동서 보고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하자는 사람이 없었고요. 시아버님이 물 하고 외치면 물잔을 가져다 주는 식이었죠. 화기애애한 식탁에서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한테는 한없이 고생한 말투로 예의를 차리시면서 동서한테는 전혀 딴 사람처럼 구니까요. 그래, 남동생이 변호사라고? 네, 얼마 전에 사무실 개업했어요. 자기 사무실을 가진 변호사라니 대단하네. 소연이는 간호사라며? 부모님께서 두 자식들을 정말 훌륭히 키우셨네.
언제 필요한 일 있으면 도움받으면 좋겠어. 얼마든지요.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오빠한테 말해둘게요. 말만 들어도 아주 든든하네. 그때였어요. 갑자기 주방 쪽에서 뭔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났거든요. 주방 안쪽은 집안 구조상 식탁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보통 그런 소리가 나면 놀라 달려가 보지 않나요? 누구 하나 그 소리에 미동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더라고요. 마치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것처럼요. 제가 놀라 자꾸 주방 쪽을 흘끔대니 시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먹어. 제가 은근히 덤벙거리는 구석이 있어.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니야. 네, 그래도 다치셨을지도 모르는데. 뭐든 알아서 잘하는 애니 걱정 마. 새우 까줄까? 아니요. 제가 먹을게요, 어머니. 그렇게 말하면서도 은근히 주방 안쪽으로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게다가 식사 시간 도중 남자친구 남동생이 화장실에 가야 하는 문제나 끝나고 방으로 이동할 때도 동서를 불러 눈길도 주지 않고 해결했어요. 이상한 건 식사 시간 끝나고도 마찬가지였죠. 거실에 모여 앉아 차와 과일을 먹었는데 그 자리에도 동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와 과일을 내어주는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고요. 한창 이야기를 나누다 남자친구가 부모님과 대화하는 사이 슬쩍 빠져나왔어요. 화장실을 찾는 척 주방 쪽으로 가 동서를 만났죠. 저기, 안녕하세요. 근데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주방 한켠 의자에 앉아있던 동서는 인기척에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뭐랄까, 저는 그 사람이 이 집 식구들을 위해 항상 대기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반응 속도라든지 뭐든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라든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뭐하니? 네? 화장실이 어딘가 하고. 화장실은 반대편이야. 현관 옆에. 그렇구나. 앞으로 식구가 될 사람인 것 같아서 인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굳이 그럴 필요까진 없었는데. 뭐든 그냥 필요한 게 있으면 편하게 얘한테 말하면 돼. 얘가 우리 집안 살림에는 빠삭하니까. 네, 어머니. 그렇게 이상하고도 불편한 만남을 끝내고 돌아오면서 저는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아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오빠 동생이랑 결혼하신 그분 말이야. 수키. 수키? 이름이 수키야? 그건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불렀어. 걔 엄마 이름이 수키였거든. 그분 어머님 이름으로 부른다고? 응, 이상하긴 하지. 근데 하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불러서 입에 붙었어. 원래 이름이 뭐라더라? 미영이었나 하영이었나? 기억도 안 나네. 수키가 왜? 아니, 너무 가족들이랑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어렸을 때면 인연도 오래된 것 같은데 오히려 되게 남 같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걔가 성격이 살갑지 않고 남 어려워하기도 하고 나도 거의 따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 그거랑 이거는 별개인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가족 행사인데 혼자서만 주방일하고 식사 시간에 같이 식사도 안 하는 건 좀 이상해. 그런가? 수키 걔는 원래 그래서 나는 생각을 못했네. 나도 결혼하면 며느리 되는 건데 나도 결혼하면 같이 막 겸상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소연아, 걱정하지 마. 수키랑 너는 다르지. 너는 며느리지만 수키는 며느리라고 하긴 좀 그렇지. 며느리면 며느리지. 며느리라고 하긴 좀 그렇다는 건 뭐야? 걔는 그냥 남동생 간병 때문에 결혼시킨 애라
그냥 간병인 같은 거야. 신경 안 써도 돼. 어? 그게 무슨 말이야? 간병 때문에 결혼시켰다니? 수키 걔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서 딸처럼 컸거든. 그러다가 성인 돼서 그냥 종호랑 결혼시킨 거야. 키워준 은혜 갚겠다고 평생 종호 수발 들겠다고 한 거거든. 그 말은 저도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는 말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다는 것인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듣다 보니 더 이상한 거예요.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된 아이를 가족처럼 돌봐줬다는 건데 딸처럼 여기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남자친구는 동서 성격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엄마한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결혼인데 조금이라도 찝찝한 구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엄마, 그 집에 먼저 결혼해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며느리 있댔잖아. 그 휠체어 타는 남동생이랑 결혼했다는 그 사람? 안 그래도 너 그 이야기 하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 어린 나이에 경제력도 없고 몸 불편한 사람이랑 결혼한 거 아니냐면서.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분위기도 그렇고 좀 이상해. 왜? 어떻게 이상한데? 나는 어린 나이에 그렇게 결혼했다고 하니까 대단한 수뇌보, 사랑, 뭐 그런 쪽으로 생각했거든? 근데 그 여자도 그렇고 그 집 식구들도 그렇고 완전히 서로를 남대하듯 하더라니까. 나는 그냥 그 집에서 주방일 해주는 여자인 줄 알았어. 그래? 그건 좀 그렇네.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나중에 너를 그렇게 대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엄청나게 웃어주시고 환대해주시긴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나 오빠도 좀 다시 봤잖아. 석호를? 아니, 오빠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게 좀 그랬어. 게다가 그 사람도 멀쩡한 이름이 있을 텐데 수키라고 부르더라니까. 그 여자 엄마 이름이래. 어머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불렀다고. 자기도 그렇게 불러서 이젠 진짜 이름이 뭔지도 헷갈려하고. 수키? 되게 웃기지. 사람을 뭐 그렇게 대하냐?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던 엄마의 낯빛이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수키라는 이름을 곱씹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응? 엄마 친구 말이야. 너 기억 안 나? 수키 이모. 왜 너 초등학교 때 머리 곱슬머리에 보라색 립스틱 바르고 다니던 우리 집 불났을 때 잠시 그 집에서 살았잖아. 맞아. 기억나. 맞네. 그 이모 이름이 수키였다 참. 병에 걸려 돌아가셨다던. 그러고 보니 아영이. 엄마의 말에 저도 불현듯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수키 이모 딸이었던 아영이었어요. 저보다 1살 어린 애였는데 수줍음이 많고 참 귀여운 애였습니다. 이웃집이기도 했고 우리 집에 불이 났을 때 잠시 그 집에 신세진 적이 있거든요. 그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일이었어요. 그 후 갑자기 수키 이모의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멀어진 후 연락이 끊겼지만요.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는 게 우리 가족이 특히 신세를 많이 진 분이었습니다. 소연아, 혹시 그 애가 아영이 아니야? 글쎄, 잘 모르겠던데. 어렸을 때니까 얼굴 봐도 잘 모를 수 있잖아. 그건 그렇지. 근데 인상도 그렇고 내가 기억하는 아영이랑은 너무 다르던데. 세월이 흘렀잖아. 갑자기 좀 신경이 쓰이네. 엄마 이름이 수키란 것도 그렇고 부모 잃고 그 집에서 살았다는 것도 그렇고 말이야. 그러게.
그 애가 진짜 아영이면 엄마는 좀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그건 그렇지. 저와 엄마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애가 정말 아영이라면 그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엄마는 아무래도 마음이 쓰였는지 그날 밤 잠을 설쳤고 이른 아침 제 방에 찾아왔더라고요. 소연아, 아무래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 그 애가 아영이인지 아닌지. 갑자기 꿈에 수키도 보이는 게 아무래도 너무 신경이 쓰여. 수키 이모가 꿈에 나왔어? 엄마가 어제 너무 신경 썼나 보다. 내가 다시 알아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설마 아영이려고. 엄마가 너무 불안해하기도 하고 저도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다시 예비시댁을 찾았습니다. 예비시댁에서는 다음날 갑자기 다시 찾은 저를 보고 놀랐지요. 무슨 일이야? 뭐 놓고 간 거 있어? 네, 어머니. 제가 귀걸이를 하고 갔는데 한쪽이 여기서 빠졌나 하고요. 어머, 그런 게 있으면 말하지. 내가 찾아뒀다 석호통에 줄 텐데.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괜히 수고스럽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어머님 허리도 안 좋으신데 작은 귀걸이 찾는다고 고생하실까 봐.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들어가서 좀 찾아봐도 될까요? 그래, 그래. 어서 들어와. 아침은 먹었고? 네, 먹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잃어버린 귀걸이를 찾는 척 들어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에는 남자친구 남동생과 시아버지께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고 동서는 아니나 다를까 그 자리에 없었죠. 저는 가볍게 두 사람과 인사를 나눈 후 거실에서 귀걸이를 찾는 신용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본 곳들을 다 가봐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화장실도 가고 동서가 있는 주방에도 접근할 수 있었죠. 저기요. 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돼요? 네? 이름이요. 그쪽 이름. 그건 왜... 아, 일단 이거 받아요. 여기 우리 집 주소랑 제 번호거든요. 시간 될 때 우리 집에 좀 올래요? 이걸 왜... 그러니까 제가 더 설명하려던 찰나 어머니께서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쪽지를 준 동서의 손을 밀어 숨기게 했어요. 다행히 어머님께서는 눈치를 채지 못한 것 같았죠. 소연아, 찾았니? 네? 아, 아니요. 여기에도 없어요, 어머니. 없겠지. 수키 제가 청소를 얼마나 깨끗이 하는데. 수키, 넌 봤니? 작은 진주가 달린 귀걸이 하나를 떨어뜨렸다는데. 아니요, 못 봤어요. 여기까지 찾았는데 없는 걸 보면 아무래도 석호 오빠 차에서 떨어뜨렸나 봐요. 그러게, 아끼는 건가 보네. 이렇게 아침부터 찾으러 다니는 거 보면. 아버지가 대학 들어간 기념으로 사주신 거라. 그래? 그럼 귀한 건데. 이 집에서 찾으면 꼭 내가 따로 빼둘게. 혹시 청소기에 딸려 들어갔나? 수키야, 이따 쓰레기통 한번 뒤져봐라. 네. 어머님 말씀에 순간 괜한 말을 해 고생시키겠구나 싶어 아차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저는 그저 동서가 제 메시지를 제대로 읽고 연락 주기만을 바랐죠. 그리고 그날 밤이었어요. 11시니까 생각보다 꽤 늦은 밤이었는데 문자 메시지가 왔지요.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늦었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사과를 덧붙여서요. 연락 달라고 하신 이유가 뭔가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제가 아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머님께선 수키라고 부르시던데 혹시 진짜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제 문자의 동서는 한참이나 답장이 없었습니다. 초조하게 문자 메시지를 기다리는데 답장이 떴어요. 그리고 그 답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송아용입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모든 게 딱딱 들어맞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제가 찾고 있던 분이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이번 주말에 제가 드린 주소로 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힘들어요. 왜요? 집에서 나가려면 허락이 필요해서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처지랄지라도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허락이 필요하다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데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럼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바로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냐고 물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더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인 것 같았죠. 저는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밤새워 궁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내기를 예비 신랑을 통해 일부러 어머님이 안 되는 시간을 골라 어쩔 수 없이 동서가 저와 외출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수키, 쟤를 데리고 나가고 싶다고? 네, 어머니. 저희 엄마가 시댁 식구들께 드릴 선물을 사고 싶으시다는데 취향도 뭣도 알 수가 없어서요. 동서는 그 집에서 며느리로 산 세월이 있으니 아무래도 가족들 취향을 잘 알 것 같은데 도움을 받아도 될까요? 수키는 글쎄다. 남들이랑 어울리고 그러는 애가 아니라서 도움이 될까 싶은데 성격이 좀 그래서 괜히 사부인한테 욕보일 것 같아서 말이야. 전에 보니까 그런 분은 아니신 것 같던데요. 결혼하면 앞으로 형님 동서해야 하는 처지인데다가 제가 여러모로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해서요. 그리고 친해지는 계기도 필요하고요. 소연이 너는 늦게 들어왔다고 수키 눈치 볼 필요 없어. 그래도 네가 손윗 사람인데 아무튼 그럼 내가 수키한테 말해서 늦지 않게 그곳으로 가라고 하마. 다행히 그 작전은 먹혀들었고 동서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엄마가 초조하게 동서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약속 장소에서 만나 집으로 가는 내내 동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핑계를 대서 집 밖으로 나오게 한 것인데도 궁금한 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대신 바쁘게 창밖을 내려다보더라고요. 여긴 처음 와보는 거예요? 그냥 집 밖에 나온 지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왜 안 나오는 거예요? 두 분 눈치 보여서요? 나갈 일이 없어요. 친구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나갔다 온다고 하면 엄마가 안 보내주시거든요. 동서는 덤덤하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는 모양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집에서 딸처럼 자랐기 때문이겠죠. 저도 더는 질문을 하지 않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엄마는 저를 따라오는 동서를 빤히 바라보더니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바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분위기가 너무 다르니 엄마도 긴가민가 하셨던 거죠. 안녕하세요. 형님 어머님이시라고. 이건 어머님께서 챙겨 보내주신 거예요. 네, 고마워요. 이리 와서 앉아요. 감사합니다. 실은 내가 아가씨를 만나고 싶어 우리 딸한테 부탁한 거거든요. 아무래도 아가씨가 내가 아는 그 아이인 것 같아서. 듣자 하니 어머님께서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던데 혹시 어머님 성함이 서, 숙자, 희자 아니었어요? 서숙희. 아, 맞아요. 저희 어머님 서숙희였어요. 어머, 그럼 혹시 아영이? 송아영이라고 숙희 언니한테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도 맞아요.
제가 송아영이에요. 그럼 혹시 나 기억 안 나요? 그 외에 우리 집 홀라당 불타서 그 집에서 신세진 적이 있는데 우리 딸이랑 서로 언니 동생하고 얘 아래로 아들도 하나 있거든요. 우리 아들이 그 집에서 아영이가 그린 그림을 찢어 난리가 난 적도 있는데 또 어머 얘 무슨 일이 있었지? 기억이 엄마 진정해. 엄마는 동서가 수키 이모의 딸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흥분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동서가 동요하기 시작한 겁니다. 감정이 없나 싶게 한결같이 같은 표정을 짓고 있던 동서가 다소 놀란 듯 엄마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 기억나요? 아, 소연 언니, 대연이. 그 아이 입에서 제가 말한 적도 없는 남동생 이름이 튀어나온 순간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애는 기억 속 그 아영이가 맞았던 거예요. 엄마는 놀라 입을 떡 벌리다가 오열하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영이를 품에 안았어요. 어머, 아영아. 어머, 어떡해. 우리 수키 언니 딸, 네가 그 아영이 맞는 거야? 현자 이모? 어머, 그래. 내가 현자 이모야. 너 나 기억해? 기억이 나니? 엄마는 동서를 품에 안고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품에 안겨 얼떨떨하게 있던 동서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 예쁘고 곱던 귀여운 아영이가, 사랑스러운 요정 같던 그 아영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아영이를 처음 기억하는 것은 6살 무렵이었습니다. 저도 어렸기 때문에 단편적인 기억뿐이지만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자주 어울려 놀았던 기억이 있지요. 아영이의 엄마였던 수키 이모도 저를 참 예뻐해 주셨어요. 아유, 우리 아영이는 아직도 콩알만한데 언제 우리 소연이처럼 클까? 언니, 아영이는 소연이보다 1살 더 어리잖아. 아직 한창 클 때인데 무슨 그런 걱정을 해? 아니야, 아영이 얘는 또래 애들보다 확실히 늦어. 내가 너무 애를 늦게 낳아서 성장도 늦나 싶어. 애들은 커봐야 아는 거네요. 걱정하지 마. 그나저나 내일 우리 애들 좀 부탁해. 우리 집은 805호였고 아영이 집은 401호였어요. 층수도 달랐던 우리 가족과 아영이네 가족이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같은 회사에 근무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이웃이자 같은 회사 직원이었던 거예요. 또래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빠르게 가까워졌고요. 그래서 어렸을 땐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수키 이모한테 일이 있는 날이면 아영이를 우리 집에 보내기도 했고요. 그러다 아랫집에서 큰 불이 난 적이 있어요. 그 불이 위층인 우리 집까지 번져 그야말로 집이 완전히 홀라당 타버렸죠. 아니, 이게 무슨 냄새지? 소연 엄마, 불 올려놓은 거 있어? 아니, 없는데. 어디서 탄 냄새가. 밖에서 올라오는 냄새 아니야? 잠깐만, 불난 거 같은데? 아버지께서 온 가족을 밖으로 대피시킨 덕에 집이 타버린 것 말고는 피해는 없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 말고 다 잃은 거지만요. 보험이니 보상이니 그런 문제를 논하는 동안에도 우리 가족이 쉴 곳이 필요했어요. 어쨌거나 부모님은 일을 가야 했고 저와 동생도 학교에 가야 했죠. 그때 흔쾌히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게 수키 이모였어요. 현자야, 그러지 말고 당분간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자. 아니야, 언니, 어떻게 그래. 그럼 뭐 애들 데리고 여관방이라도 갈 거야? 학교도 보내야 하고 자기 일도 가야 하잖아.
어른들이야 불편한 좀 감수한다지만 애들 데리고 그렇게 바깥 생활하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 집에서 지내. 그게 편하지. 어떻게 그래. 아영 아빠한테도 미안하고. 아영 아빠도 그러라고 했어. 안 그래도 어쩌려나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야기하니까 그럼 되겠다고 좋은 생각이라며 무릎을 치더라. 언니가 고생이잖아. 내가 고생은 뭐가 고생이야? 너가 같이 지내면 우리 같이 맛있는 것도 해먹고 좋지. 당분간 아영이 안방에서 재우고 아영이 방 비워줄 테니까 그 방에서 지내. 좁기야 하겠지만 온 가족 한 방에서 오순도순 지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렇게 수키 이모의 배려 덕에 저희는 그 집에서 당분간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어른들처럼 사건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나중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야 그게 진짜 큰일이구나 했죠. 좋아하는 동생 집에서 지내게 됐으니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아영아, 나 이 인형 가지고 놀아도 돼? 그래, 언니. 나랑 같이 가지고 놀자. 언니는 주주가 좋아, 미미가 좋아? 나는 아무거나 괜찮아. 그럼 주주가 더 예쁘니까 언니가 주주 인형 가지고 놀아. 언니도 주주 인형처럼 예쁘잖아. 고마워. 그럼 너는 미미처럼 귀여우니까 미미 하자. 아영이는 참 착한 애였어요. 수키 이모가 외동이라 버릇없이 자랄까봐 엄하게 교육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탓인지 몰라도 예의가 참 바른 아이였죠. 심지어 자기가 아끼는 그림을 제 동생이 찢어버렸을 때도 괜찮다고 한 애였어요. 집에서는 항상 제가 남동생과 놀아줬는데 아영이 집에서 지내면서 제가 아영이랑만 노니 남동생이 심통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아영이가 학교에서 상 받은 그림을 실수로 찢어버린 것이죠. 남동생도 어려서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소리 높여 울기 바빴는데 두동강이 난 그림을 보고 아영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간신히 괜찮다고 대답했죠. 그 표정과 그때 느꼈던 감정만큼은 지금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영이를 보고 어린데 어른스럽다고 한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던 날이었으니까요. 아영아, 오늘 많이 속상했지? 응? 아니야. 그림은 또 그리면 되잖아. 대연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뭐. 아영이, 너는 참 대단하다. 나였으면 내 동생이지만 때려주고 싶어서 엉엉 울었을 텐데. 나도 눈물이 쬐끔 났어. 쬐끔 났잖아. 나는 펑펑 울었을 것 같은데. 멋있었어. 나 최고야? 응, 너 최고야. 얼마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우와, 언니도 최고. 때묻지 않은 순수한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좋은 기억만 남아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예전만은 못하지만 예전엔 내 친척보다 가까운 것이 이웃사촌이었어요. 아버지들도 형제처럼 지냈고 엄마도 친자매처럼 지냈거든요. 그렇게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기까지 반년이 가까운 시간을 그 집에서 보냈지요. 거의 매일 잔치하듯 지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러다 아영이 가족과 헤어지게 된 것은 아영이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시면서 시작된 비극이었어요. 직장 내에서 벌어진 사고였는데 산재로 처리해주지 않아 그걸로도 엄청 골치가 아팠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해고를 각오하고 아영이네 편에 서서 싸웠던 기억이 나요. 이대로는 못 넘어가. 우리 영재 이러다 억울해 눈 못 감는다고. 소연 엄마, 미안해. 나 이 회사 때려치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영재 억울함은 풀어줘야겠어. 소연 아빠, 나나 애들은 걱정하지 마. 당신이 그 회사 때려친다고 해도 우리 안 죽어.
당신이 백수가 돼도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애들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는 전적으로 아버지와 아영이 그리고 수키 이모의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수키 이모는 아저씨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유명을 달리하면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오히려 어린 아영이는 의젓해 보였고 엄마는 매일같이 수키 이모 집에 찾아가 끼니를 챙겨주셨죠. 언니, 이러다 죽어. 아영이 두고 아영 아빠 따라가려고 그래? 현자야, 나 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먹고 싶지도 않고 숨도 쉬고 싶지가 않아. 바보 같은 소리 좀 그만해. 아영이는 어쩌고. 엄마가 그런 나약한 소리 하면 되겠어? 현자야, 혹시 내가 잘못되더라도. 언니,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애 듣는 데서 못하는 말이 없어. 미안해. 근데 나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아. 못 살겠어. 너무 괴로워. 우리 아영 아빠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아영 아빠 눈도 못 감고 갔어. 그러니까 더 힘을 내서 살아야지. 아영 아빠 억울하게 눈 감고 저 세상에서 이 꼴 보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데 남은 언니랑 아영이마저 잘못되면 아영 아빠 더 억울해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지. 수키 언니, 정신 똑바로 차리자. 언니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언니도 살고 아영이도 살아. 살자, 응? 살아보자. 내가 도와줄게. 엄마가 수키 이모를 위로하는 동안 저는 아영이 방에서 아영이와 함께 있었어요. 아영이는 울지도 않고 좋아하던 인형을 안고 앉아 있었죠. 저도 그때 어렸지만 말하지 않아도 위로하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아영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거나 안아주는 것으로요. 다행히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 아영이 아버지 편에서 싸워주신 분들 덕분에 아영이 아버지는 산재 처리가 되었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저씨는 세상에 없으니 적절한 보상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지만요. 하지만 비극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키 이모 건강이 크게 나빠져서 아영이 외할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언니, 꼭 그렇게 가야겠어? 내 옆에 있어. 나랑 같이 있자, 언니. 응? 현자야, 그동안 고마웠어. 소연 아빠한테도 고맙다고 꼭 전해줘. 내가 직접 감사 인사할 수가 없어. 너무 미안한데 소연 아빠 덕분에 우리 아영 아빠 눈 감고 편히 갔을 거야. 이 은혜는 두고두고 기억할게. 우리 사이의 은혜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은혜야. 언니, 그러지 마. 나랑 같이 있자. 언니 보내고 싶지가 않아. 이렇게 헤어지면 영영 헤어지는 것 같아 그래. 놀러 올게. 너도 놀러 오고 그러면 되잖아. 잘 살아, 현자야. 그게 수키 이모를 본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이었고 자라면서 엄마가 여러 번 곱씹어주지 않았더라면 까맣게 잊어버렸을 만큼 먼 일이었죠. 그로부터 한 1년간은 전화와 편지로 연락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아영이가 보냈던 편지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다 연락이 끊긴 것은 수키 이모가 크게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였지요. 이모가 아프단 소식에 엄마가 수키 이모의 친정인 강원도까지 갔었어요. 그곳에서 3일 있다 돌아오셨는데 표정이 아주 좋지 않았죠. 여보, 수키 언니 아무래도 가망이 없어 보여. 어?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형수가 왜? 암이래나 봐. 어휴,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아영이 그 어린 것은 불쌍해 어떡하냐고. 뭐?
아니 세상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 내가 진짜 속상해서 어쩜 이러냐고. 아영 아빠 그렇게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언니까지. 우리 아영이 불쌍해서 어떡해. 그 뒤로 엄마는 매일같이 강원도의 수키 이모 집에 연락해 안부를 챙겼어요. 거리가 멀고 우리 집도 경제활동을 해야 하다 보니 자주 갈 수 없다는 게 흠이었습니다. 저도 따라가고 싶었는데 너무 먼 길이라 엄마가 데려가 주지 않았어요. 아영이를 만나 위로해주고 싶어 편지만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연락이 뚝 끊겨버렸고 엄마가 일까지 쉬며 올라갔을 땐 이미 수키 이모는 저 세상 가고 없더랍니다. 어떻게 연락도 안 해주냐고 아영이 할머니를 붙들고 많이 우셨나 보더라고요. 여보, 나 아영이가 너무 마음에 걸려서 잠을 못 자겠어. 에휴, 진짜 우리가 데려오자 그럼. 당신은 괜찮겠어? 안 괜찮을 건 또 뭐야. 애가 둘이 있나 셋이 있나 숟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되지. 형이랑 형수 생각하면 나도 도저히 그냥 두고 보기가 힘들어. 아영이 친가 쪽은 아영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연락이 끊겼고 아영이 외할머니는 연세가 좀 많으셨습니다. 완전히 강원도 시골에서 살고 있었던 탓에 학교 보내기도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상의 끝에 아영이를 데려다 키우려고 함께 올라갔는데 황당하게도 아영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도시에 사는 아영이 이모한테 보냈다면서요. 엄마가 알기론 수키 이모 형제로는 오빠만 있다고 했습니다. 수키 이모 오빠도 형편이 좋지 않다는 말을 수키 이모 살아계셨을 때 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이모네가 어딘지만 알려달랬더니 무슨 상관이냐고 귀찮다는 듯이 쫓아버리셨다고 해요. 혼자 손녀 기르기가 힘들어 혹시 보육원에 보내버린 거 아니냐고 엄마가 울면서 제발 알려달라고 했는데 노인네 고집이 어찌나 센지 절대 알려주지도 않고요. 그렇게 제가 5학년이 되던 무렵 완전히 끊겨버렸다가 20여 년이 넘어서야 만난 거예요. 아영아, 너를 그렇게 보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대체 어떻게 지낸 거야? 소연이 말로는 그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다 결혼했다는데 나는 네가 이모 집에 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이모는 이모죠. 지금 엄마가 저 낳아준 엄마의 중학교 동창이었거든요. 할머니가 친척집이라고 했었고 학교 다니려면 그 집에서 살아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그럼 실은 친척집이 아니라 엄마 친구 집이었던 거야? 아영이는 엄마의 물음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곧 아영이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아영이도 너무 어렸을 때의 일이라 우리 가족에 대한 기억이 희미한 만큼 부모님에 대한 기억도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강원도로 이사 간 후 엄마 건강이 더 좋지 않아졌고 전학수속도 제대로 밟지 않아 한동안 학교에도 가지 않았다고 했죠. 엄마, 나 학교 언제 가? 나도 학교 가고 싶은데. 학교는 무슨 학교야? 네 엄마 아픈 거 안 보여? 엄마, 애한테 소리 지르지 마. 안 그래도 심란해 죽겠는데 학교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그렇지. 기집애 학교 보내 뭐 한다고. 아휴, 엄마,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니까. 요즘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제명에 못 살지. 제명에 못 살아. 과부되어 돌아온 아픈 딸년 수발에 어려 쓸모없는 손녀까지. 외할머니는 아영이를 그다지 반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영이도 외할머니와 사이가 대면대면했던 것이고요. 수키 이모가 죽고 난 후 얼마 뒤 이모라는 사람이 왔답니다. 따라가면 학교도 갈 수 있다고 집에 오빠들도 있어 좋다고 가라고 했대요. 그렇게 그 집에 양딸로 가게 된 건데 나중에야 할머니가 엄마가 남긴 재산 일부와 함께
자신을 그 집에 보낸 걸 알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는 엄마의 부고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외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끝에 혼자 남은 아영이를 데려가기로 결정한 것이고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시어머니가 대단한 선행을 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키 이모가 남긴 돈을 그 집에 주고 너를 맡겼다고? 석호 오빠 집에? 주변에다는 입양한 딸이라고 하면서 키웠어. 할머니 말대로 학교는 갈 수 있었는데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았지. 아영이는 씁쓸한 표정으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힘들었던 지난날이 떠오른 탓이었겠죠. 아영이가 그 집에서 처음으로 혼난 것은 그 집에 온 지 한 달 만의 일이었답니다. 아우, 수키야. 내가 거실 물걸레질 깨끗이 하라고 했잖아. 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물바다를 만들어 놓고 뭘 했다는 거야? 물자국에 물 그대로 질질 흘려놓고 너 이러다 종호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 집에는 어려서부터 걷지 못하는 아들 하나가 있었답니다. 시어머니는 그 아들,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 동생인 그 아이 때문에 항상 예민했다고 해요. 언제나 그 아들이 우선이라 학교가 끝나면 무조건 집으로 와서 그 아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야 했답니다. 집안을 쓸고 닦고 설거지하고 남은 시간에 자기와 동갑내기였던 그 아이를 돌보는 게 어린 아영이의 일과였던 거예요. 아영이가 눈칫밥 먹으며 시키는 일을 곧잘 하기도 하고 어느새 그 아이도 아영이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자 아영이한테 그 아이를 덥석 맡긴 것이죠. 아영이 너는 나중에 종호한테 시집 오면 되겠다. 네? 지금부터 그리 죽이 잘 맞는데 결혼하면 얼마나 보기 좋겠어. 그땐 내가 너 파양에 며느리 삼아야지. 어려서부터 그런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해요. 그도 모자라 먹여주고 키워준 것을 들먹이며 꾸준히 죄의식을 덮어씌운 것이지요. 어휴, 수키 너는 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 그 강원도 깡촌 시골에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네 할머니한테 천덕꾸러기 취급이나 받으면서 살았겠지. 내가 널 걷어 키웠으니 도시에서 학교 생활도 하고 살지 않겠어? 너 나중에 이거 다 제대로 갚아야 돼. 도망이니 뭐니 그딴 양심 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알겠어? 네. 하지만 착한 아영이도 자라면서 그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했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는 일이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바로 자유였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간 것도 시어머니의 명령이었다고 해요. 아들과 같은 학교를 보내고 같은 반을 만들어야 안심하고 아들 학교를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3년 내내 친구도 없이 그 아이를 챙겨야 했답니다. 야, 아영이랑 종호 쌍둥이라더니 아무리 그래도 화장실까지 따라가 주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나도 진짜 싫어. 아무리 내 동생이 아프다지만 화장실까지 쫓아가야 하면 난 집 나갈 거야. 진짜 불쌍해, 변아영. 등하교도 그 집 아들과 함께여야 했고 급식도 그 집 아들과 함께 먹고 심지어 학원까지도 레벨에 상관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학원을 보낸 것도 아들이 가고 싶다고 하니까 보낸 거였습니다. 늘 붙어 있어야 하므로 수학여행이나 소풍 같은 활동도 거의 참석할 수가 없었고요. 여자아이한테 붙여놨다고 해도 기가 막힐 일이었는데 남자아이 화장실까지 따라가게 했다는 말을 듣고 저와 엄마는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어?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어, 아영아? 그래도 고아된 저 먹여주고 재워주시고 한 건 맞았으니까요. 갈 곳도 없었고요. 사춘기를 혼자 심하게 앓고 고등학교 때 딱 한 번 가출하려고 마음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갈 곳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 이모랑 소연 언니 생각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을지 모를 일이고 갑작스레 가봤자 저를 받아주지도 않을 텐데 곤란하게 해드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도 왔어야지. 일단 우리를 찾았어야지, 이거사.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먹고 살려면 그 집에 남아있는 게 맞는데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싶어 밤중에 몰래 나가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가출을 결심한 아영이가 조심스레 현관을 나서려던 순간이었답니다. 둘째 아들 방문이 열리더니 휠체어 밀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들켰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아영이 쪽으로 주머니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대요. 뭔가 싶어 보니 적지 않은 돈이 들어있었답니다. 가져가. 이걸 왜... 너 돈도 없을 거 아니야. 무슨 돈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걸 주는 건데? 미안해서. 어? 잘 살아. 나야 너 없이 좀 힘들겠지만 너는 나 없으면 자유롭게 잘 살겠지. 종호야. 내가 걸을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너한테 이렇게 미안해하지도 않아도 됐을 텐데. 엄마 깨기 전에 얼른 가. 자유롭게 살아, 아영아. 아영이는 그 돈을 가지고 집을 나섰대요. 그리고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찬바람을 쐬고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새벽에 그냥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갔답니다. 종호 때문이었어요. 그 집에서 나를 수키가 아니라 아영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은 종호 하나였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종호는 다리도 아프지만 마음도 아픈 애라. 아무리 극진한 보살핌에 관심을 받는 그 집 친아들이라도 저랑 처지가 그리 다르진 않았으니까요. 그냥 그 애가 불쌍하고 그 애가 신경 쓰여 떠나지 못하는 저도 불쌍하고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 집에 남기로 하면서 아영이는 꿈도 없이 그렇게 살았답니다. 성인이 된 후 얼마 안 돼 시부모님은 정말로 아영이를 파양하고 둘째 아들이랑 결혼을 시켰대요. 말로는 딸 같은 며느리 들여 평생 가족하고 싶었다고 포장했지만 남자친구가 한 말처럼 아픈 아들 평생 간병이나 하고 살라고 족쇄를 채운 것이었죠. 그때도 둘째 아들이 울면서 부탁하더랍니다. 아영아, 제발 그냥 나가. 나 너랑 결혼 안 해. 너가 왜 나랑 결혼해? 나 같은 거랑. 내가 엄마 아빠한테 말했어. 너랑 결혼 안 한다고. 제발 그냥 나가. 도망이라도 쳐. 종호야, 내가 어딜 가겠어. 나는 갈 곳도 없고 갈 수 있는 데도 없어. 오랜 속박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도망도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었어요.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무래도 이상해 정신과 상담을 했더니 아영이는 오랜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지만 도망갈 수 없었던 걷지 못하는 둘째 아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입한 거예요. 그렇게 또 10년을 훌쩍 넘게 그 집에서 살았답니다. 도망칠 생각도 없이 그 집안에 딱 맞춘 가전처럼 굴면서요. 행복하진 않았어도 못 견디게 괴롭진 않았어요, 이모. 그래도 처음으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변아영이 아니라 송아영이라는 이름을 써봤어요. 나를 알아봐줘서 너무 고마워, 언니. 내가 수키 언니를 어떻게 봐. 네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무슨 염치로 수키 언니를 보냔 말이야. 엄마도 저도 아영이가 그 집에서 나왔으면 하고 바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모르면 모를까
아영이를 그 집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둘이 합심해 설득하자 아영이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하다 어렵게 입을 열었죠. 이모, 그럼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 말만 해. 내가 어떻게든 너 도와줄게. 그냥 이대로 너 집에 가지 말아라. 여기 있어. 이런 결혼에 이혼? 그거 식은 죽 먹기야. 대현이가 변호사 됐어. 우리한테는 일도 아니다. 그게 아니라 아영이는 이혼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인 둘째 아들과 함께 그 집에서 나오는 것을 원했어요. 동정과 연민으로 시작된 감정이 다른 형태의 사랑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저도 그렇지만 종호도 줄곧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 몸으로 어떻게 꿈이나 꾸겠어요. 그렇다고 우리 둘을 독립시켜 주실 분들도 아니고 그냥 둘이 나와서 살고 싶어요. 제가 무슨 일이든 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정말 그러면 되겠어? 굳이 그 아이랑 같이 나와야겠어? 종호 아니었으면 저도 어떻게든 나왔을 거예요. 일단 알겠다고 한 뒤 엄마는 시댁 식구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선물을 들려보냈습니다. 물론 제 결혼은 이미 물 건너간 일이었어요. 부모님께서는 그런 집안과 사돈 맺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저도 그런 사람들을 시부모로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2년을 사귀는 동안에도 그런 사람인 줄 몰랐던 것이 억울하면서도 이제라도 알게 되어 가족이 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동생 말로는 법적 다툼은 해볼만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로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득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수키 이모가 남긴 재산을 당시 외할머니께서 얼마나 넘겼는지도 불분명하고 남은 재산도 외할머니께서 임의로 처분했을 가능성이 커서 되찾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법을 이용해 그들을 설득하는 쪽으로 해보기로 한 거예요. 아유, 이렇게 우리 애들 덕분에 새로운 가족도 생기고 나는 참 좋네요. 오늘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신 것은 아이들 결혼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예? 그게 무슨... 저는 우리 소연이 석호랑 결혼시킬 생각이 없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시키기로 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오늘 소연이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아영이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아영이 내보내주세요. 예? 아영이요? 아영... 수키? 사돈이 우리 수키를 어떻게 알아요? 수키 아니고요. 아영이요. 멀쩡한 애 이름이 있는데 왜 애 이름을 그렇게 부르나요? 걔가 내 동창 딸이에요. 동창 부르듯이 이름을 부르다 보니 습관이 된 거고요. 그나저나 사돈이 왜 내 며느리를 내놓으라 말아인가요? 저는 아영이 엄마가 살아생전 연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딸 같은 애예요, 그 애가. 아영이 엄마 그렇게 되고 나서 내 딸로 키우려고 했는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서 마음에 묻고 살았고요. 듣자 하니 우리 아영이 정말 힘들게 하셨더군요. 힘들게 했다니요? 우리 집 아니었음 걔는 보육원에서 천덕꾸러기로 자랐을 겁니다. 검은 머리 짐승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요? 모르긴 몰라도 그쪽은 우리 아영이 덕을 많이 봤겠지요. 걷지도 못하는 아들 수발 들게 하고 결혼까지 시켰으니까요. 뭐예요? 긴 말하기 싫으니 간단히 말할게요. 아영이 데려오면서 아영이 할머니한테 받은 돈 있죠? 그걸로 법적 분쟁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아들 변호사인 거 들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와서 굳이 그런 싸움 하고 싶지도 않고 아영이도 원하지 않으니 순순히 그 애들 독립시키면 그냥 그쪽 못 본 채 지나가려고 합니다. 독립을 시키다니? 지금 우리 둘째 부부를 내보내라 그거예요? 내가 그 집을 지어 시골에 사는 이유가 뭔데요?
그 애 편하게 살라고 지은 집이에요. 그게 평생 끼고 살면서 키우려고. 아무리 못 걷는 자식이라지만 결혼까지 한 30이 넘은 자식을 끼고 사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 집이 둘째 아들 맞춤형으로 지은 거면 그쪽이 나오면 되겠네요. 뭐예요? 아니,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 기가 막혀서. 무슨 권리로 법은 운운하는데요? 아영이가 퍽이나 고소하겠네. 할 거예요. 그때였어요.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둘째 며느리와 아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시부모님은 사색이 되었더라고요. 그 부부는 이미 의견을 맞춘 듯 같은 표정으로 자기 부모님 앞에 섰죠. 독립시켜주지 않으면 저 두 분 고소할 거예요. 이기든 지든 상관없어요. 뭐? 엄마, 나 아영이랑 나가 살래. 그렇게 하게 해줘. 종호야. 나도 엄마 아빠 그늘에서 벗어나서 그냥 아영이랑 둘이 살아보고 싶어. 어차피 하나부터 10까지 나 챙기는 건 아영인데 엄마 아빠 없이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네가 나랑 떨어져 사니? 나는 너 걷지 못한다는 거 안 순간 평생 죽을 때까지 너를 안고 가려고 했는데 나 안고 갈 사람은 엄마가 아니고 아영이야. 그리고 아영이한테 미안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어. 적어도 아영이 웃게 하려면 엄마 품에서 내가 나와야 해. 변종호! 그동안 키워주신 거 감사해요. 근데 그 은혜는 저도 충분히 갚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더는 엄마랑 아빠한테 죄책감 느끼지 않고 후련하게 떠나고 싶어요. 그냥 허락해 주세요. 아영이는 끝까지 예의가 발랐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했던 두 사람에게 이성을 잃지 않고 원망을 내뱉지 않을 수 있다니.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어린 시절의 아영이 그대로였죠. 그 자리는 아수라장이 되어 그렇게 해산되었지만 얼마 후 오빠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아들 명의로 된 집을 받고 두 사람은 독립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직장이 필요하게 된 아영이를 오빠가 고용해 주었습니다. 언니, 고마워. 언니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그 집에서 나왔겠어요. 나를 알아봐주고 내게 관심 가져줬으니 가능했지. 다 네가 살려고 그랬던 거지. 아님 하늘에 있는 수키 이모가 나를 너에게 데려갔던지. 나 때문에 석호 오빠랑 헤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너 때문이야. 너 덕분이지. 솔직히 그때 너한테 아무렇지 않게 수키라느니 자기 동생 수발들로 결혼시킨 거라느니 그런 소리 하는 거 듣고 정 떨어졌어. 솔직히 그렇게 힘들진 않아. 2년의 세월이니 아쉽긴 해도 내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 이제 진짜 시작이잖아, 아영아. 잘 살게. 솔직히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나는 내가 이걸 원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막상 결심을 하고 나니까 이게 행복인가 싶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아영아. 수키 이모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이제야 마음을 놓을 겁니다. 아영이가 정말 환하게 웃었거든요. 남자친구, 아니 이제 전 남자친구가 된 사람은 지금도 종종 연락이 오고 있어요. 자긴 잘못이 없는데 왜 부모님이 한 일로 파혼까지 해야 하느냐고요. 막말로 아영이는 종호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포기할 수 있냐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았죠. 아영이 아니면 어쩔 뻔했나요? 그런 사람이랑 평생을 약속할 뻔했으니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 신기한 인연이 적어도 세 사람의 인생을 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이 일도 먼 과거가 되어 추억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요.